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행성 타투인에서는 태양 2개가 동시에 뜨고 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실제 존재하는 우주 현상입니다. 얼마 전에 국내 연구진이 이를 뒷받침하는 10번째 외계 행성을 발견했는데요. 이 행성은 케플러 453b입니다. 크기는 지구의 6.2배고요. 목성과 같은 가스형 행성으로 추정됩니다. 가스형 행성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힘든 곳이라서 이 행성에서 생명체의 존재를 찾기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외계 행성들이 하나 둘씩 발견되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외계 생명체를 찾아내는 날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성이나 타투인 행성처럼 태양 2개가 뜨고 진다면 생명체가 살아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3, 2, 1.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한 외행성 세레스의 탐사선 더노가 세레스 표면에 새로운 사진을 찍어 보내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이미지는 세레스 표면의 피라미드 봉우리로 급경사와 밝게 빛나는 부분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형태를 띤 봉우리의 높이는 6km 정도로 추정되며 이 봉우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우뚝 솟은 곳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 위스키 제조업체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위스키 숙성 실험을 진행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일본 주류업체 산토리 글로벌은 지난달 24일 우주정거장에 도착한 무인 우주선 고노토리호에 산토리에서 보낸 위스키 표본 6개도 실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표본은 갓 만들어진 것부터 21년간 숙성된 것까지 숙성 기간에 따라 다르게 구분됐으며 우주에서 1년 이상 보존했다가 지상으로 돌려보내 우주 공간에서와 지상에서의 숙성 차이를 연구하는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과학자들이 달의 용암 동굴 내부를 분석하기 위해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붕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제안한 이 방법은 레이저를 발사해 반사되는 빛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2010년 발견된 이 동굴은 고대 달의 화산 활동 시 생긴 동굴로 추측되며 미래의 달 기지 건설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달 주위를 돌며 달 표면을 정밀 탐사하고 있는 나사의 달 탐사선 에라로는 신기한 지형을 발견합니다. 달 표면에서 뻥 뚫린 구멍을 발견한 거죠. 이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싱크홀과 같은 원리로 생성된 거라고 하는데요. 이 구멍이 미래의 달기지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별 이야기 마스터죠.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달에도 동굴이 있다고요. 네, 뭐 땅이 있으면 동굴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지구의 동굴은 이제 그 용암이 흘렀던 용암 동굴이거나 네. 아니면 석회암 동굴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달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침식 작용에 의한 그 석회암 동굴은 있을 수가 없고 네. 용암 동굴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달 표면에 검게 보이는 부분들, 그 바다라고 하죠. 이 바다 지형이 과거에 달 속에 있는 그 용암이 흘러나와서 검게 굳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에도 과거에 용암이 있었고 화산 활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달 내부에는 용암이 흘렀던 용암 동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운석들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저기서 구멍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운석 구덩이가 아니라 운석 충격 때문에 용암 동굴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2009년도부터 이 에랄로 그 달 정찰 위성이거든요. 네.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200개 정도의 그 용암 동굴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암 동굴이 발견되면 그러니까 아예 동굴이 있으니까 숨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달의 기지를 만들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방사선 문제거든요. 네. 태양은 거대한 수소 폭탄, 태양에서 나오는 이 방사능 물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막아주려면 뭔가
땅속에 들어가 있거나 그러니까 밖에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기지로 주목을 받는 이유가 그런 방사능을 막아주기 그렇죠. 때문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려면은 뭐 집을 짓든가 건물을 짓든가 해가지고 외부와 차단시켜야 되는데 네. 이런 동굴이 있으면 오히려 쉽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 동굴을 갖다가 미래의 달기지 후보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싱크홀처럼 동굴이 생겼다라고 하면 네. 거기에 기지를 건설했다가 더 밑으로 꽂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구 같은 싱크홀은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네. 그래서 일단은 그 200개 정도의 후보로 되는 그 동굴 중에서 네. 어디가 적합한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일일이 가서 다 파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새로운 동굴을 가보지 않고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이 계획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나사에서 페리스코프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잠망경이죠. 네. 잠망경은 뭐 잠수함이 물속에서 올라오지도 않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레이저를 쏴가지고 레이저를 반사시키면서 그 동굴의 깊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얼마나 폭이 얼마 되는가 이런 걸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나사가 이제 자금을 대면서 이 페리스코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달 속에 있는 용암 동굴의 깊이와 길이를 갖다가 이제 측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적당하게 충분한 깊이가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폭이 있다면 거기에 기지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20-30년 내에 미국 나사에서는 달에 기지를 만들 거고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지만 제일 편한 방법이 용암동굴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근데 그걸 일일이 다 가서 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페리스코프라고 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기술로서 측정을 하고 그 중에서 정말 좋은 후보지 몇 개를 고른 다음에 나머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겠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 방사선도 막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충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굴들이 이 달 기지, 달의 용암 동굴 인간들의 기지로 활용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용암 동굴 안에 기지가 있으니까 마치 요새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요. 달에 세워질 동굴 안에 있는 기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궁금하네요. (1965년) 메리너 4호는 최초로 화성 궤도에 진입해서 화성 표면 사진을 지구로 보내옵니다. 1976년에는 바이킹호가 최초로 화성 착륙에 성공합니다. 바이킹이 보내온 화성은 바위투성이 황무지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1996년, 최초의 화성 탐사 로버 소저너가 화성에 착륙해 붉은 행성 표면에서 첫 주행에 성공합니다. 2003년에는 쌍둥이 로버 스피릿과 오퍼튜니티가, 2012년에는 SUV 자동차만한 크기의 로버 큐리오시티가 화성 착륙에 성공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미지의 행성 화성에 첫 발을 내디딘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해 우주 탐사를 시작한 지도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탐사를 했던 곳 중에서 인간이 생존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은 영화와 소설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는 화성입니다. 지구에 가까이 있기도 하고 생명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돼 신비감과 공포감을 동시에 가져다준 행성이기 때문일 텐데요. 이런 관심은 많은 우주선들의 화성 탐사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제2의 지구, 화성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화성 연구에 많은 진척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지금은 화성 거주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벌써 화성을 탐사하기 시작한 지 50년이 흘렀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지금까지 화성 탐사 역사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탐사는 어떤 탐사인가요? 처음부터 다 인상적이었죠. 네. 1964년 11월에 이제 메리너 4호가 처음 발사돼가지고 네. 이것이 이제 1965년 이제 7월에 처음 화성의 사진을 보내왔어요. 정밀한 사진을. 그러면서 화성이 이렇게 생겼구나. 네.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지나가지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역시 1976년에 바이킹호가 갔을 때죠. 예. 바이킹호가 내리면서
드디어 착륙을 한 거예요. 착륙을 해가지고 그 화성의 사막 같은 지형의 사진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화성에도 땅이 있구나. 네. 그러면서 많은 이상한 소문들이 퍼졌어요. 사실 뭐 UFO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 바이킹호가 착륙했을 때 화성인들이 나와서 손을 흔들면서 환영을 했다라는 등 이런 영상이 있다라는 등 뭐 맞아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하여튼 바이킹호가 착륙해서 화성의 정밀한 모습들을 보내오면서 화성은 정말 멀지만 가까운 지구와 비슷한 곳이다라는 것이 알려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1990년대 중반, 1996년에 이제 패스파인더가 가가지고 소저너라는 로버가 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고, 예. 뭐 그다음에 이제 2004년도에 스피릿 오퍼튜니티 쌍둥이 그 로버가 또 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오퍼튜니티는 아직까지도 활동을 하면서 뭐 10년 이상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게 나왔고, 예. 뭐 큐리오시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렇죠. 2012년 큐리오시티 정말 이 큰 그 레저형 자동차만한 곳이 가가지고 열심히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위성들이 가가지고 뭐 달에 물이 있는 흔적도 발견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화성에 물이 분명히 있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인간이 가서 살기 위해서는 이 물들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말 제2의 지구로 화성을 만들기 위해서 화성 가는 사람들도 모집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화성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연구에 진척이 있었는데 네네. 그럼 앞으로는 화성 탐사 어떤 예. 계획이 있나요? 어쨌든 이제 화성에 물이 있다. 그다음에 화성의 대기에 대한 성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슷한 이 표면에 대한 것도 많이 조사를 했고, 네.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성 속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016년 내년에 인사이트라는 것이 이제 올라갑니다. 인사이트는 화성 내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네, 여태까지는 큐리오시티까지는 외부 표면만 봤던 건가요? 그러니까 들여다보더라도 땅에서 파봤자 조금만 팠어요. 예. 그래서 결 표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차피 화성의 기지를 만들고 하려면 화성 토양이라든가 내부 성분들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태까지는 큐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대기서부터 생명체의 흔적부터 이런 것들이 중점적이었는데, 네. 이번에 내년에 가는 그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건 어느 정도 알았다. 이제는 기지를 만들기 위한 내부를 들여다보겠다 해가지고 주로 이제 드릴로 구멍 파가지고 토양 성분들을 많이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인사이트까지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사람이 갈 준비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 나사에서도 최소한 2030년대까지는 사람을 보내겠다. 훈련도 받고 있고. 뭐 이제 또 뭐 민간 회사에서도 화성 가는 사람들 뭐 원웨이 티켓을 팔기도 했고요. 네. 근데 아무튼 화성 가깝지만 먼 곳입니다. 수십 차례의 화성 탐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실패로 돌아갔고, 네. 그 일본도 그렇게 과학이 발달됐지만 일본도 화성 탐사선 보내가지고 실패를 계속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인도 같은 데서는 망갈리안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보내 성공한 나라도 있기도 하고, 네. 이 화성에 뭔가 저주가 있다. 그래서 쉽게는 이렇게 얼굴을 그러니까 민낯을 안 들여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절반 정도가 실패를 하기도 하고 많은 돈을 들여갔던 곳이 바로 이 화성입니다. 근데 그만큼 화성이 지구와 비슷하고 제2의 지구로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성에 대한 연구, 탐사,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사이트까지 가게 된다면 사람이 그 다음에 꼭 가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불과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성은 우리에게 미지의 행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50년 그리고 앞으로 100년 뒤에는 아마 화성에도 화성 기지가 생기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되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해 주세요. 지금 들으신 곡은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 중에 하나죠. 이 곡은 고 윤석중 작사가와 고 권길상 작곡가가 만든 곡으로 이 곡의 제목은 3살 배기 꼬마들도 쉽게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달입니다. 달은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달의 모양은 각양각색으로 보이죠. 사람 눈썹을 닮은 초승달도 있고 반원형의 반달,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달도 있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를 들어보면 쟁반같이 둥근 달이라는 가사가 나오죠. 이 둥근 달은 크고 둥근 넉넉한 모양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달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둥근 달이라고 하면 보름달을 떠올리는데요. 과연 둥근 달과 보름달, 같은 달일까요? 네, 정확한 의미는 틀립니다. 보름달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 보름, 음력 15일에 뜨는 달이 보름달이죠. 네. 둥근 달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둥근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되는 망이라고 하죠. 망일 때 뜨는 달이 완전히 둥근 달입니다. 그래서 음력 15일에 뜨는 달은 거의 둥글 수는 있지만 완전히 둥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될 때가 망인데, 망이 항상 음력 15일에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기라고 하는 거, 즉 뭐냐면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안 보이는 날부터 완전히 다시 안 보이는 날까지가 29.5일이에요. 그래서 달의 모양이 변하는 주기가 29.5일인데 이걸 상망월이라고 합니다. 상망월인데, 그러면 사계서부터 망까지는 보통 14.7일 정도가 걸리죠. 근데 이것은 평균 14.7일이라는 거고 항상 14.7일은 아니거든요. 네. 달이 원형 궤도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타원 궤도를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사계에서부터 망까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길어질 수도 있어요. 또 사기 되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냐 저녁 시간이냐에 따라서 또 음력 2일이 됐을 때 3일이 됐을 때 위치가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보름달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음력 15일에 뜨는 달로서 모양은 조금 덜 둥근 달입니다. 네. 그래서 흔히 보통 15일 밤 늦게나 아니 16일 달이 가장 둥글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둥근 달, 이 둥글다는 게 꼭 완전히 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보름달도 둥근 달 중에 하나일 수 있고, 하지만 완전히 둥근 달은 아닐 경우가 많다. 네. 완전히 완전히 둥근 달은 해와 지구와 달이 일직선이 될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때는 보통 음력 15일이나 16일, 늦을 때는 17일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해가 지면 보름달이 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둥근 달, 망일 때 달은 해와 정반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가 질 때 뜨고 해가 뜰 때 집니다. 근데 보름달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름달은 완전히 둥근 달이 아니기 때문에 해가 떠 있을 때 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달을 보다가 해가 아직 서산해지지 않았는데 보름달이 뜨는구나 하면 얘는 완전히 둥근 달이 아니겠구나. 네. 그래서 해가 진 다음에 뜨는 보름달, 이것이 완전 둥근 달이에요. 보름달이 완전 둥근 달은 아니었네요. 둥근 달은 지구를 기준으로 해 정반대편에 있는 달을 의미합니다.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우주 소식들 가득 담아서 찾아오겠습니다. 별별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앤라이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